위대한 리더십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홍수민입니다. 경기 침체, 고용 불황, 그리고 청년 실업. 특히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면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날 주인공은 혁신적인 생각, 행동하는 리더십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는 분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김현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오시는 길은 어떠셨어요? 너무 춥네요. 네네. 네, 우선 대표님께서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서 계신데요. 네네. 네, 어떤 곳인지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광주에 원래 이제 광주고용진흥원이라는 거 있었고요. 네. 상생일자리재단이라고 광주시 산하기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기정 시장이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이 산하기관의 효율화, 조금 더 중복 기능이 있는 기관은 통합하고 더 이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라고 해서 광주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이라고 통합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광주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 그리고 이제 광주형 일자리 GGM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시너지를 만들면서 해결하라 라고 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네, 재단이 2023년 7월에 출범해서 이제 2년째를 맡고 있잖아요. 네. 또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2년이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빠르다라는 생각하는데요. 재작년에 제가 8월에 취임하면서 참 야심차게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성과를 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재임하는 기간에 성과를 내지 않더라도 어떤 뭔가 미래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열매를 수확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냐. 좋은 땅을 만들고 좋은 씨앗을 뿌리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욕심을 상당히 많이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씨앗이 되겠다. 열매가 되기보다는 씨앗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과 안에 있는 씨앗은 셀 수가 있는데 이 씨앗 안에 있는 사과는 셀 수가 없다는 말처럼 결국은 이 씨앗이 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님 고향이 담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담양하면 말씀하셨다시피 대나무인데. 네, 맞습니다. 대나무의 고향. 네. 우리 사회 시간에 많이 배우잖아요. 저는 사실 담양이 제게 준 많은 교훈이 있는데 특히 첫 번째 교훈은 이 아버지와 연관된 교훈입니다. 네. 아버님이 이제 담양 금성면에 조합장을 오랫동안 영입하셨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집에 왔는데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막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너 어른 보고 인사를 안 했다. 근데 제가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저를 아시는 분이 있었고 그래서 인사를 안 했다고 아버님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정말 인사 잘하는,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무조건 인사를 하면서 버스를 탔습니다.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탔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사깔이 좋은 아이로 이야기 됐고 어머니는 늘 이제 인사깔이 좋으면 먹고 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 기관의 홈페이지에 인사말에 보면 네. 거기에도 인사 잘하는 대표가 되겠다. 그래서 인사를 잘하기도 하고 또한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는 대표가 되겠다라는 말로 담양이 준 교훈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도 잘하고 다른 인사도 잘하고 맞습니다. 다 잘하는 네네. 대표님이신데요. 대표님은 다재다능이라는 키워드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계신데요. 저 이제 사진 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사진인가요? 제 인생을 바꿨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 제돌이. 이게 제가 2011년에 네. 박원순 시장 재선 때 서울시 보좌관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때 들어가서 가장 처음 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아득한 일인데 그때 이제 불법으로 포획된 네. 남방 큰 돌고래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돌고래를 방류해야 된다. 네. 라는 이 시민단체의 요구가 있었어요. 네. 환경단체. 근데 그걸 시장님한테 들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거 좋다. 네. 라고 하셔갖고 한 2년을 이 제돌이 방류에 온 힘을 쏟았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아마 이 긴 2년이 걸린다라고 생각했으면 시작부터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족관에서 이 살아있는 고기를 먹는 훈련, 네. 그리고 또 제주도 앞바다에 가서 이 제주도 바다에 적응하는 훈련,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고기를 먹는 훈련, 이것들을 시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방류해서 죽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돈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정말로 언론에 아니 돌고래 한 마리 보내주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아까 저 사진이 이 방류하는 날 네. 7월 18일로 기억하는데 이 방류하는 날 함께 이 방류위원회 분들과 함께 제주도에 가서 이 제돌이 방류를 시켜줬던 그 사진인데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제돌이 덕분에 제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방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돌이 덕분에 제가 살고 있다. 그리고 가끔씩 언론에서 제주도 남방 큰 돌고래 소식이 들릴 때마다 너무 반갑고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때 네. 아시죠? 네, 압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이 남방 큰 돌고래, 네. 우영우가 고래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남방 큰 돌고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춘삼이하고 삼파리만 이야기돼 갖고 제가 그 PD를 알아요. 친구예요. 유연식 PD라고. 그냥 전화를 해서 야, 제돌이가 진짜 1번이야. 춘삼이 삼파리는 제돌이 덕분에 방류된 애들이야. 라고 이제 따졌던 이게 친구니까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제돌이가 아직까지 대표님을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네. 제주도 갈 때마다 저기 제돌이의 꿈은 바다였습니다. 라는 이걸 너무나 소중하게 네. 예를 들면 방류비라 그러죠. 저기에 꼭 갑니다. 김영 올레길에 있어요. 김영 요트장 오. 근처에 올레길에 네. 저 방류비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 실제 거기서 방류를 했고 네. 그래서 갈 때마다 꼭 제돌이가 나타나지 않는가 막 꼭 찾습니다. 네. 네. 너무 감동적이고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네, 그러면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너무 닮은 두 분이 계셔서 어떤 분인지 짐작이 가지만 그래도 어떤 분인지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2017년 그때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제가 광주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시장님이 네. 이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4차 산업혁명 시리즈로 네. 뭐 경제 그리고 무슨 산업, 뭐 제조 뭐 이런 분야별로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과 어떻게 연관돼 있느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연속 특강 같은 걸 만들었는데요. 이제 정치 분야에서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정치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기술이 이 사회 문제 해결, 디지털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 단순히 산업과 성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했던 특강인데요. 저 당시 이제 암투병을 하고 계셨거든요, 아버님이. 저기 제 아버님 조합장을 하셨던 제 아버님이신데 네. 암투병을 하고 계셨는데 얘기도 안 드렸어요, 사실. 근데 어느 날 이제 특강을 막 하고 있는데 저 앞에 아버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오, 네. 예. 그래갖고
순간 어떻게 보면 멈칫하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했는데 아버지가 보신다라는 것 때문에 한 90분의 특강이 너무나 좀 모르겠나 제 마음속에 든든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자식으로서 뭔가 보여드린 뿌듯하게 만들어드린 것 같아서 이게 자랑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 사진 볼 때마다 참 아버님의 그 어떻게 보면 아주 뭔가 깊은 사랑? 그러니까 일종의 막 티내진 않지만 약간 츤데레한 분이셨는데 막 티내진 않지만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끝까지 듣고 정말 저를 격려해 주셨던 네.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네, 이때 감정을 조금 더 알고 싶은데 저는 만약 아버지가 앞에 계시면 좀 떨릴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떨렸어요. 실제로 이게 딱 아마 그 강의를 드렸던 분들은 그 당시를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멈칫했거든요. 약간 한 몇 초간에 이제 말을 제가 말을 좀 다변이고 말을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말이 딱 멈춰지더라고요. 약간 이제 놀라실 거예요. 그 들었던 분들이.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더 이게 자신감이 생겼고 90분의 특강이 정말로 제 인생에서 오래 남을 특강으로 남아 있었고 이제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광주에 온 게 아무튼 그런 또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는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인연이 또 네.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건 어떤 사진인가요? 예, 제가 이제 기관에 와서 이게 진짜 배달앱.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기관이 광주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작년 7월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배달의 민족 배달 중개 수수료를 원래는 6.8%를 받던 것을 9.8%로 기습 인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44%를 인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배달을 원하는 사람 소비자와 배달을 해야 되는 소상공인을 연결해 준다는 것만으로 전 금액의 9.8%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원래는 1,000원씩 받던 거였어요. 정액제로 1,000원씩 받던 것을 이제 이게 본인들의 이해에 좀 충돌이 안 돼서 그런지 6.8%로 정률제로 바꿉니다. 그러다가 이 6.8%를 또 3%를 인상을 해서 9.8%를 받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광주의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너무 컸죠. 이게 배신의 민족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해를 받아서 이 소상공인 연합회 분들과 함께 배달의 민족 독립선언을 합니다. 예, 더 이상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이런 플랫폼의 식민지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플랫폼은 어떻게 보면 이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에게 서로의 이해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건데 어떤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 플랫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독립선언을 하고 광주의 공공배달업으로 갈아타라. 못 살겠다, 갈아타자. 이 환승배달, 이 환승연회가 아니라 환승배달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캠페인의 홍보의 일환으로 환승배달 캠페이너를 위촉하고 그 캠페이너들이 적극적으로 이 배달의 민족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함께하자라는 의미에서 캠페인을 위촉을 하는데요. 1호 캠페이너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했었고 5호가 지금 저기 아이는 정진욱 의원이라고 광주의 국회의원이 했던 캠페인을 위촉하는 거고요. 부동산 쪽에 유명한 이제 이광수, 박시동 이런 분들이 이제 경제 전문가로 위촉됐던 동시에 위촉됐던 그 사진입니다. 너무 뜻깊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럼 이 캠페인을 통해 지역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반응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나요? 그동안에 이런 기관들이 이런 어드보커시한 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어찌됐든 지원을 한다든가 뭔가 공모를 해서 뭔가 접수를 해서 뭔가 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아주 그냥 선형적인 일을 했는데 제가 와서 처음으로 일종의 어드보커시한 일을 이슈 파이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과 관련된 자영업자와 관련된 단체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목소리를 이 공공이 함께 해주니까 힘을 엄청 얻었어요. 그래서 광주가 시작해서 이 배달의 민족 독립선언을 광주가 시작해서 전북도 따라하고 전남도 같이 하고 저기 경남도 따라하고 그래서 소상공인 연합회에 거의 반 이상의 이 지역 그 본부들이 네. 함께 따라해서 실제로는 이 상생협의체의 차등 수수료제라든가 네. 실제 9.8% 하는 수수료를 7.8%까지 내린다든가 네. 일종 현실적인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여러 기관과 지자체들과 협력해서 이제 더 다양한 지역에서 공공 배달앱을 만나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요구하죠. 네. 공공 배달앱과 관련돼서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영세 소상공인들 배달료 지원이라고 해서 한 3천억 정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n분의 1로 나눠주는 이런 30만 원씩 나눠주는 구조가 아니고 네. 이 공공 배달앱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지금 이 문제 해결에 가장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이런 민간의 독점적 배달앱이 긴장하고 좀 무서워할 만한 경쟁 상대가 생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독점적으로 흘러가고 본인들 마음대로 하는 건데 이 민간에서 이런 배달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장을 공공 배달앱이 한 20% 정도를 점유한다라 그러면 함부로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부가 이 공공 배달앱, 공정 배달앱과 관련돼서 우선 배정, 그러니까 5% 이상 수수료, 배달 중개 수수료를 받는 앱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거죠. 이 배달료 지원을. 배달 중개 수수료 5% 이하를 받는 앱만 이 배달료 지원하는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이건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광주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재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광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떤 활동을 추진하셨나요? 일단은 그 깊은 고민을 많이 했죠. 네. 공공이 이런 지역의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일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처럼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는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에서 좀 탈피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슈 파이팅, 어드보커시한 주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자라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이제 배달의 민족 독립선언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또 하나는 그 디지털 경제 시대의 경쟁력은 뭐냐? 이 지역 상권, 골목 상권의 경쟁력은 뭐냐? 일종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고 했을 때 소상공인도 소상인과 소공인으로 나누면 소공인들은 상대적으로 뭔가 상품이 있어서 이걸 그냥 입점시켜서 판매하면 되겠네 라는 일종의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소상인이라고 해서 골목 상권, 자영업자들, 뭐 예를 들면 음식을 파는 분들, 우리는 뭘 하는 거죠? 디지털 경제에. 뭐 이걸 판매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인스타 만들어서 홍보하고 뭔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에서 뭔가 쇼츠를 만들 이런 것들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오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디지털 경제 시대의 지역 상공인들의 핵심 경쟁력은 뭐냐? 저는 일소일상이라고 생각해요. 일소상공인이 일상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소상공인 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이걸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향성으로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광주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이 무조건 상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게 디지털 경제 시대의 경쟁력이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일종의 매출이 줄어들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매출이 그것을 조금 더 상쇄해주는 뭐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한 11개 정도 되는
그 광주 지역의 네.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지역 골목상권에 요식업을 하고 있는 식품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상품화 지원. 요즘에 이제 밀키트라고 해서 간편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간편식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떤 큰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중기술이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밀키트화 시켜서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 지금 롯데온이나 쿠팡의 기획전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품화 시킨 제품들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흑백 요리사에서 화제가 됐던 안유성 명장도 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하셔갖고 곰탕 네. 밀키트를 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유성 명장의 곰탕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자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방향성으로 새로운 일로 추진했었습니다. 안유성 명장의 곰탕은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재단의 미션이 지산지소라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공공이 과연 지금 디지털 경제 시대에 해야 될 역할은 뭐냐라는 것을 이제 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과거에 이제 공급이 수요를 만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만 하면 팔리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네. 실제로. 근데 이제는 일종의 이 경제의 권력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넘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디슈모라고 해서 일종의 소비자가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짜파구리 같은 경우도 소비자가 만든 것을 네. 기업이 수용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디파이 슈머들이 생기는 것은 결국은 단순한 그냥 유행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될 현상이고 네. 트렌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수요 혁신, 수요를 만드는 것이 이 공급을 이끈다.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이끈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수요 혁신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 수요 혁신을 이 공공의 역할을 수요 혁신으로 잡고 그러면 이 수요 혁신의 방법은 뭐냐?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역 안에서 수요해야 된다. 네. 두 번째로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능적으로 디지털로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구적으로 무역을 통해서 해야 된다. 네. 우리 K 김밥이 요즘에 미국에서 네. 엄청 히트를 쳤던 네. 것과 마치 지금 떡이 시리얼 대용으로 유럽에서 지금 히트를 치는 것처럼 네. 지금 수요를 어떻게든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의 상품을 지역에서 어떻게 수요 혁신할 것이냐. 일종의 공공 조달에서도 조금 더 지역 산업과 연계성을 키우고 지역의 어떤 학교나 병원이나 여러 기관들이 지역의 상품을 어떻게 구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일종의 지능적으로 디지털로 수요하게 하는 그래서 상품화 지원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지역의 상품화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지역의 무역, 지구적으로 소비하게 하는 것들을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래서 지금 광주에 유학 와 있는 네. 광주에 일하러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것을 광주의 경쟁력으로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광주에 유학 와 있는 유학생들을 그 지역에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들,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여기서 이 유학생들을 네. 그 지역의 광주의 셀러로 만들자. 메이드 바이 일종의 광주에서 만든 것을 네. 지역에서 판매하자. 그 지역의 일종의 앵커를 만들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상상력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 그리고 지역의 상품화 이런 것들도 이 지산지소 안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지산지소입니다. 그래서 3대 수요 혁신 미션.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능적으로 소비하고 지구적으로 소비하자. 이 3대 수요 혁신이 미션이 되고 이것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지산지소라는 슬로건을 만들게 된 겁니다. 네, 이 네 글자 안에 아주 포괄적인 그렇죠.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계속된 경기 침체로 이제 대한민국 경제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효과가 있나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비상계엄 사태나 여러 가지 지금 그 무안에서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경제 심리를 위축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 지역만 해도 예년에 비해서 한 30% 이상이 네. 30% 이상이 소비가 감소됐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소비가 멈추면 생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요가 멈추면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생산이 멈추면 세금도 덜 거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첫째로는 수요를 어떻게든 진작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의 결단으로 지금 지역화폐 광주 상생카드의 할인율을 7% 하던 것을 10%로 늘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10% 늘리면 한 달에 100억씩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수요를 계속해서 진작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광주시는 이제 기존에 잡혀 있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자. 네. 그래서 이제 상반기 중에 60% 이상의 예산을 빨리 집행하자라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근본적인 대책은 추경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 여기에 더 플러스해서 추경을 해야 됩니다. 이 지방 정부의 여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기 추경이 너무나 필요하다.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 근데 그 추경의 항목 중에는 반드시 이 소비를 살리는 그러니까 지역화폐야말로 소비 진작, 수요 혁신의 가장 큰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10,000원을 투자를 하면 10만 원을 쓰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 가처분 이런 그 소득에서 90%를 본인이 이제 플러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조를 쓰면 10조의 이런 운용을 할 수 있는 이 지역화폐 정책이야말로 가장 수요 혁신의 핵심 정책인데 빨리 추경을 해서 지금 늦지 않게 경제도 사실 골든 타임이 중요하거든요. 더 싸늘하게 식기 전에 적극적으로 이 수요 혁신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시의 경제, 일자리, 인프라와 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1차적으로는 이제 수요 문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산 지소를 과연 이제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결국은 지역에서 경제나 일자리와 관련돼서 역할을 하는 협회와 단체 이런 것들이 하나에 묶여야 됩니다. 이게 저는 이걸 생태계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각각의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네트워킹하고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공유하고 이 공유된 내용을 통해서 중복되고 반복되는 것을 좀 줄여야 돼요. 네. 비슷한 생각을 가지면서 비슷한 문제 해결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조율하고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실효적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거듭 얘기하지만 지역에서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총수요가 좀 더 지역의 생산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이제 플러스 10 운동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광주의 1년에 이 공공 조달 물량이 2조 7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조달청에 가보면 각 지역의 이 조달 물량과 그 조달이 지역 산업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역 산업과 연결되는 조달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제일 높은 수준의 이 지역이 한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달을 지역 산업에서 60% 정도를 한 거다. 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썼으면 한 60만 원 정도를 지역의 기업과 지역의 산업과 연관된 데 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광주는 2조 7천억 정도 되는데 한 45%이 정도가 지역 산업과 연결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10% 정도 올리자. 그러면 2,700억 정도가 네.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수요 혁신인 거죠.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또한 광주의 그 큰 중견 기업들, 중소기업들 네. 이 조달을 조금 더 지역의 상품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병원의 마스크는 과연 어디 상품이냐, 메이드 광주냐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수요를 만들어 간다라면 조금 더 지속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산업 안에서 선순환 구조, 순환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꺼져가는 소비를 지금이라도 살려야 겨우 이제 연명할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의 아픔과 눈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그 중심이 뭐냐,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아픈 곳이거든요. 조금만 티가 들어가고 조금만 아파도 굉장히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네. 이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에요. 네. 대한민국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은 어디가 돼야 되냐? 아픈 곳이 돼야 돼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산 넘어 산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났을 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뭐 부서를 만들기도 하고 재정을 투입하기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알고도, 그러니까 아프지만 치료를 못하는. 그래, 디지털 전환 누가 몰라? 디지털 경제 중요한 거 누가 몰라? 하지만 정작 그걸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그 아픈 곳에,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경제는 그 아픈 곳에 처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의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이 단순히 시혜를 받는,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새로운 창업이다, 스타트업이다. 그러니까 기술로 창업할 수도 있고 비기술로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기술 창업에만 너무 매몰돼 있어요. 근데 비기술, 지역에서 생활 창업을 하는 사람들, 가게를 여는 사람들, 이것도 창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소상공인이. 근데 이것을 성장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유니콜로 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소상공인 성장 정책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의 소멸 문제라든가, 지역의 이런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라든가, 지역의 이런 노포들, 오래된 백년 가게들, 이런 가게들을 좀 더 성장시키자. 이것을 유니콘으로 만들어 보자. 라는 그 적극적인 개념이 좀 필요하다. 네. 라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1% 기부 문화를 예. 네, 트위터에 옮겨서 올린 글 하나에 1원씩 기부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아, 진짜 이게, 오래된 네. 얘기인데. 트윗 나눔이라고, 제가 사실 트위터를 되게 제가 약간 조금 뭐가 이게 새로 생기면 뭘 네. 빨리 해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네. 얼리 어댑터 네네네. 같은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폰도 상당히, 그러니까 블랙베리 있을 때 네. 스마트폰을 썼던 사람이고, 스마트폰도, 아이폰도 되게 네. 일찍, 지금도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네. 일찍 쓰게 됐고, 결국 그 스마트폰 문화가 생기면서 SNS가 생긴 겁니다. 네. 그때가 2009년 정도 됐는데 SNS가 생겼는데, SNS도 되게 열심히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대한민국의 SNS, 트위터는 그냥 번개, 초기에는 엄청나게 번개를 했었어요. 그걸로 빠르게 만날 수 있다라는 그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만나다 보니까 이 무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유용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제안을 했죠, 처음으로. 우리가 1트윗, 트위터를 한번 날릴 때마다, 지금 X로 이제 이름을 네. 바뀌었잖아요. 트위터를 한번 날릴 때마다 자기가 이제 설정해요. 1원을 낼지, 5원을 낼지, 10원을 낼지. 네. 그래서 그것만큼 기부를 하자. 약속을 하고, 네. 그 약속을 하고 연말에 우리가 기부식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게 집단지성이라는 게 참 무섭다. 지금도 진짜 저는 그걸 믿어요. 집단지성을 믿는데,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의를 한 거예요. 근데 구글폼 없을 때, 구글닥스라는, 구글폼이 없을 때 구글닥스로 모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1000여 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그리고 누군가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줬어요. 트윗 나눔. 지금도 네. 아마 트윗 나눔 해보면 홈페이지는 없는데 네이버나 이런 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갖고 트윗 나눔, 1000명이 모이고, 네. 그 1000명이 모여갖고 연말에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벤트 기획자니까 이벤트를 만들겠다. 나는 홈페이지 개발자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겠다. 나는 사회를 보니까 사회를 보겠다. 나는 캘리그라피라니까 현장에서 캘리그라피 그 가운을 써주겠다. 나는 뭐 컬러 무슨 리스트인데 그리고 거기서 뭘 하겠다. 그리고 노회찬 그 당시에 의원은 아니었는데 노회찬 씨, 박원순 그 당시 시장 아닐 때 참석하겠다고. 아무튼 정말로 성황리에 끝났고 네. 이 트윗을 통한 기부운동, 트윗이라는 SNS를 통한 기부운동. 요즘에 이제 SNS를 통해서 기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많거든요. 네. 실제로도. 근데 최초의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것을 인정받아서 아름다운 재단에서 이런 연말에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네. 1% 기부 문화 말고도 홍길동 은행에
500만 원을 예. 기부한 적이 있으신데요. 이름이 저에겐 조금 생소하게 느껴져요. 홍길동은행이 어떤 건가요? 우리 그 공공배달의 환승배달의 1호 캠페이너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아이디어로 네. 시작된 일인데요. 진짜 긴급하게,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필요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당장 10만 원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제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 네. 그래서 아무 이제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 10만 원을 지원하자. 응? 이름 없이. 네. 예?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홍길동 은행이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뭐 거의 수천 명 네.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그 돈이 많아서 기부한 건 아니고요. 이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지금 좀 그 부의금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일부를 아버님도 평소에 이런 지역 사회와 나누고 기부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버님 뜻을 살리는 의미에서 네. 제가 그냥 아버님이 남기고 간 이것을 제가 하겠다, 500만 원 정도를 기부하겠다라고 했더니 안진걸 소장이 흔쾌히 정말로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결국은 홍길동 은행에 500만 원을 기부한 1호가 되고, 그 이후로 이제 한 10명 정도가 나도 500만 원을 하겠다. 네. 김현성이 500만 원을 했는데 저 못 사는 김현성도 500만 원을 했는데 나는 더 해야겠다. 그래서 500만 원씩 해서 이제 500만 원 클럽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10명 정도가 이미 기부를 했고 네. 대기하는 사람, 500만 원 클럽에 가입하겠다라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같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계기 때마다 네. 필요한 생각을 하고 정말로 제가 막 네. 부유하다기보다는 그 명분, 그 뜻을 살리는 방향으로 일을 하다 보면 네. 저는 곧은 길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는 말처럼 뭔가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혹은 추진 예정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상을 무시한 여러 가지 강제적인 법률들이 막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강요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라고 해서 일종의 그 소상공인들의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스마트 오더라고 해서 키오스크와 스마트 태블릿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는데 네. 이것이 장애인까지 이제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게 베리어 프리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네. 이게 이제 올해부터 강제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그리고 지금 이미 만들어진 키오스크는 내년까지는 반드시 베리어 프리를 만들어라. 이런 건데요. 이것이야말로 저는 이제 탁상행전이다. 현상을 너무 모르는 행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자영업자들 87% 정도가 몰라요. 법이 이제 강제되는 의무화가 됐는지 잘 모르고 또한 저는 이제 이런 스마트 오더가 키오스크나 태블릿 같은 장치형 방식이 있지만 이 장치가 아닌 비장치를 통해서도 이 스마트 오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앵커님 그 중국에 가보시면 네. 이 QR코드로 주문도 하고 결제도 해요. 네. 영국 공항에 가보면 QR코드로 주문을 해요. 저도 사실 영어를 잘 못하지만 QR코드로 주문을 하면서 영국 공항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네. 너무 편하더라고요. QR코드를 찍으면 사진이 다 나오고 메뉴를 주문하면 거기에 딱 오는 거예요. 네. 디지털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왜 스마트 오더를 키오스크나 이렇게 장치형인 태블릿으로 한정하느냐. 네. 그러지 말고 차제에 QR코드 주문을 국가 표준으로 만들고 기준으로 만들자. 그래서 동남아나 중국처럼 네. 간편하게 주문도 하고 결제도 하자. 네. 사실 지금의 태블릿 방식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강요하더만. 왜냐하면 지금까지 키오스크 설치하고 태블릿 설치하는데 정부가 지원금을 줬답니다. 지원금까지 주어서 할 일이냐 그게. 네. 그러지 말고 차제에 아예 정부의 스마트 오더 방식을 QR코드로 바꾸자. QR을 표준으로 하고. 왜?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식이 있는데 왜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방식을 표준으로 하고 돈까지 주느냐. 몇백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키오스크 만들어 나가고 태블릿 만들라고 해요. 네. 근데 결국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처치곤란이에요.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게 계속해서 상승하죠. 네. 기술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키오스크는 진짜 처치곤란이 되고 태블릿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네. 뭐든 장치를 가지고 뭐든 설치를 하는 것은 소상공인에게는 불리한 것만큼입니다. 광주는 작년부터 이 땡겨요라는 공공배달앱과 함께 이 QR코드 주문을 개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된다. 그래서 진짜 이 방송을 보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로 이건 저는 올해 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작년에 배달의 민족 독립운동 이후에 정말 QR 주문을 확산시키고 이 QR 주문이 대한민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생각해보니까 QR로 하게 되면 앞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기계 사용할 때. 세상에 이것만큼 네. 서로 좋은 일이 없습니다. 소비자한테도 좋고 소상공인한테도 좋고. 네. 왜냐하면 관리에 대한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디지털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소상공인에게 이 디지털 전환의 비용을 전가시키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꼭 스마트 오더뿐만 아니라 배달 이후에 여러 가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많습니다. 네. 뭐 아르바이트 관리라든가 회계 프로그램이라든가 재고 관리라든가 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효율화라고 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식이냐. 정확하게 조금 더 국가가 테스트하고 국가가 인증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서비스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국가 인증을 좀 해야 된다. 결국 국가가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식들을 표준으로 하고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돈을 써야 된다. 네, 대표님께서는 디지털 전문가로 그 최초의 수식어를 많이 갖고 계세요. 서울시 최초 디지털 보좌관, 네. 그리고 중소기업 유통센터 소상공인 디지털 본부 초대 본부장을 역임하셨는데 네. 활동을 하시면서 이 활동은 내가 좀 잘한 것 같다 네.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는 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라는 사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전환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해서 최초의 기본 계획을 세운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소상공인의 입점 사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의 플랫폼 안에서 기획전이라든가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최초로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 실행했던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너무 보편적인 개념이 됐거든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이런 디지털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상품화 지원이라든가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지원이 됐는데 그때는 사실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런 라이브 커머스를 일종의 소상공인의 새로운 유통과 판로 수단으로서 이야기시켰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라이브 커머스도 스튜디오 방식의 라이브 커머스가 아니라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의 조건에 맞는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네. 가게에서 현장에서 하게 해라. 스튜디오나 인플루언서를 불러서 하는 방식은 소상공인에게 맞지 않다. 이 지원을 받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방식이 소상공인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기획해야 된다. 네. 그래서 찾아가는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소상공인이 직접 하는 라이브 커머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했고요. 또한 이런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지역의 거점 공간, 이제 소담 스퀘어라고 지금은 굉장히 이제 지역마다 하나씩 있는 공간이 됐는데요. 이런 소담 스퀘어를 통해 갖고 이런 필요한 기자재도 일종의 대여를 해드리고 이 마케팅과 관련된 교육도 해드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찾아가서 언제든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소담 스퀘어라고 만들었고 이런 상품화된 소공인들의 상품을 공유 가게처럼 판매해 볼 수 있는 내 테스트베드 같은 가게
공유 가게를 만들었는데 소담상해라고 지금도 인사동에 가면 아이디어스가 운영하는 소담상해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소담상해하고 그리고 일단 소담 시리즈로는 소담콘이라고 그래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은 시범 사업으로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 정도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으면 이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경험이 확산돼야 된다. 그래서 소담콘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이야기를 담는 콘서트, 세바시 같은 콘서트를 만들어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유튜브로 유통시켰다라는 것도 했었고 이 상품화 지원과 관련돼서 디지털 경제 시대의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결국은 상품이다. 그래서 일상, 일소상공인, 일상품화 지원 이것들과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전 방향성을 잡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기관장으로 나중에 기억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뭐 늘 그냥 인사처럼 하는 말이 쓸모 있는 기관에 밥값하는 기관장이 되겠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열매를 수확하는 기관장이 되기보다는 네. 씨를 뿌리고 방향을 설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올바른 방향이 설정돼야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속도만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방향을 잘 잡자. 그래서 씨를 잘 뿌리고 이 씨가 잘 클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제가 지향하는 기관장의 모습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도록 노력하는 김현성 대표님의 도전을 더 인터뷰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의 김현성 대표입니다. 참 춥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들 마음도 몸도 아픈 시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경제일자리재단도 보다 쓸모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저 또한 밥값하는 기관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지만 견뎌내고 함께 한다면 결국은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결국은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2025년 슬픔과 절망을 기쁨과 희망으로 만들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